네, 안녕하십니까. 구두차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차에는 지난주에 문제 해결, 문제 제기에 이어서 수학적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추론은 문제 해결,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수학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어떤 수학 교육과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육과 역량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개념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수학적 추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차는 크게 두 가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수학적 추론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의미와 특징을 개관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강의는 수학적 추론 중에서 특히 귀납적 추론과 유추적 추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소위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 공부를 통해서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학 교육의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수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를 기른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때 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기른다라고 말할 때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수학적 사고의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수학적 사고를 수학적 추론과 어떤 동의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저 또한 수학적 추론과 수학적 사고를 어떤 동의어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학학습, 특히 수학교육에서는 수학적 사고 또는 수학적 추론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역 특수적인 사고, 두 번째는 영역 일반적인 사고 또는 추론으로 구분합니다. 영역 특수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교과 안에서만 특정 교과의 학습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수학적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면 영역 특수니까 우리 수학 교과겠죠. 그래서 수학 교과를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는 수학적인 사고 또는 추론을 영역 특수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특히 수학에서 취급하고 있는 어떤 수학적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길러질 수 있는 수학적 추론 또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강의록에 여러 가지 의미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고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정한 수학적 내용을 학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여하는 사고 또는 추론을 우리는 영역 특수적인 사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를 공부하겠죠. 데이터를 다루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통계를 다루는데 길러지는 사고는 통계적 추론이 되겠죠. 또 대수는 대수적 사고, 함수는 함수적 사고, 산술적 사고, 기하적 사고, 이처럼 어떤 수학 내용을 학습하는데 길러질 수 있는 수학적 사고 또는 추론을 영역 특수적이라 말합니다. 그렇죠? 수학 교과 학습에서만 길러질 수 있는 사고를 말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역 일반적이라는 것은 굳이 수학 교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 범교과에서 공통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사고를 영역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학습을 통해서도 길러질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아셨죠? 그 대표적인 게 귀납적인 사고, 연역적인 사고, 유추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추론, 사고, 직관적인 추론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꾸 사고와 추론을 이렇게 제 스스로 잘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추론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론의 일반적인 두 가지 분류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용어의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론을 이렇게 정의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이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제가 뭔지 아직 모르겠죠. 이것도 조금 부담스러우면 어떤 결론이나 판단을 내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겠죠?
내일은 비가 올까? 나름대로 결론 내일 비가 올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순간까지 내리기까지 우리 인지에서는 수많은 과정이 거칩니다. 그래, 어제도 비 왔으니까 오늘도 비가 올 거야 라는 어떤 경험적인 전제에 의해서 비가 온다라는 결론을 내렸겠죠. 그렇죠? 결론 판단을 내리겠죠. 이런 결론이나 판단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하는 이런 인지 과정, 이런 것도 우리는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론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추론은 크게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 그 다음에 논리적 추론의 유형인 귀납과 유추, 연역을 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관과 논리를 구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구별해보고 그것을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해보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와 같이 다음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문제는 데니얼 커너먼에서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방망이와 공 문제, 꽤 유명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직관이란 무엇이고 논리란 무엇인지 한번 구별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힘들어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망이와 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이다. 그렇죠? 방망이의 가격이 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딱 읽는 순간 공의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달러겠죠? 10달러.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10달러가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데니얼 커너맨이 하버드, MIT, 프리스턴, 미국의 초인류 대학들이죠. 여기 풀게 했더니 약 절반 이상이 이게 아니에요. 100달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10달러로 바꿀게요. 10달러. 절반 이상이 오답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그러겠죠. 특히 두 번째 문단, 방망이의 가격이 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고 했으니까 방망이가 1달러라면 공은 10센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은 10센트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공이 이게 달러가 아니라 10센트겠네요. 10센트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를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10달러라는 오답을 50% 이상 학생들이 했다는 거죠. 또한 이들보다 덜 유명한 대학 학생들은 약 80%의 오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니얼 커너먼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그리 복잡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수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오답을 냈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실험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직관적인 추론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성향을 대해서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인간은 직관적인 판단, 즉 어떤 인지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직관에 의한 추론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즉 최소한의 인지적인 노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는 인지의 기본적인 속성을 따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지의 구두쇠라 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 속된 말로 최대한 머리 쓰지 않고 해답을 찾으려는 것, 즉 머리를 쓰지 않다는 것은 직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이런 판단의 패턴을 우리는 인지적인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공의 가격을 $10라는 오답을 한 이유는 깊이 숙고하지 않고 처음 드는 이 판단,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직관적인 판단입니다. 즉 머리를 쓰지 않고 처음 드는 생각, 처음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 이게 바로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학생이 틀리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의 가격을 성공적으로 구한 학생들도 있었겠죠. 그럼 그 학생들은 뭐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학생들은 정답을 찾아낸 사람들은 머릿속에서도 분명 10센트라는 직관적인 답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직관이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한번 처음에 어떤 직관적인 추론을 사용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읽고 공의 가격은 10센트이다 라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직관적인 추론에 의존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멈췄어요. 그런데 정답을 구한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의 직관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논리적이지 않은지를 따져본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사용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망이의 가격을 x라 하고 공의 가격을 y라 하면 x와 y의 합이 $1 10센트니까 110이라고 쓸까요? 110센트라고 합시다. 그런데 방망이의 가격은 공의 가격보다 $1니까 이렇게 100이 되겠죠? 100센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 되겠죠. 이항시키니까 이항시켜서 빼면 2x 이항시켜 더해야겠죠. 2x는 210 따라서 x는 105이고 y는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정답을 구했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판단, 즉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직관적 추론에 의해 판단을 내린 사람은 오답, 자신의 직관적 추론이 합리적인지를 따져보는 사람, 이건 정답이 되겠죠. 알겠죠? 다시 말하면은 정답을 구하는 사람, 즉 정답을 구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추론을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피상적으로 그럴듯한 대답을 수용하고 싶은 유혹을 극복해낸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의를 내리면은 여기서 직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답인데요. 여기서 직관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피상적인 그럴듯한 판단을 하는 거죠. 처음 드는 생각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직관적인 추론입니다. 그렇죠? 즉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사람은 나의 직관이 합리적인지, 즉 옳은지 그른지를 자신의 선행 지식을 사용해서 따져보는 사람이 바로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두 개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직관과 논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직관적 추론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는 성향이 있지만 그 직관적인 추론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선행 지식을 사용해서 직관적 추론을 따져보려는 노력, 이런 사람들이 바로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요, 바로 인과성입니다.
인과성이에요. 즉 전제와 결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예요. 아까 방망이 공 문제에서 너 왜 답을 10센트라고 구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직관적인 추론한 사람은 내가 10센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즉 직관적 추론이라는 것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즉 결론은 있는데 원인이 없다. 원인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어요? 원인은 우리가 이제 논리에서는 원인을 전제라고 그러죠. 전제.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내가 왜 그 결론을 내렸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즉 직관적 추론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반대로 이 논리적 추론은 내가 그 결론을 내리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에 답을 구했는데 그 답이 확실한지 그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과 어떻게 구했는지를 설명할 수 어떻게 구했는지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거라 하죠. 내가 이 답인지 이 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답이 왜 확실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이 답이 맞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직관적 추론이지만 그 답이 왜 맞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은 과연 선행 지식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 지식이 전혀 관여가 전무하거나 있더라도 미미할 때 우리 직관적 추론인 거죠. 하지만 선행 지식의 사용에 필수적인 게 논리적 추론인 거죠. 우리가 아까 방망이 공 문제에서 어떤 선행 지식이 사용됐어요? 그렇죠? 방망이를 X로, 공의 가격을 Y로 놓고 또 방망이의 가격은 공의 가격보다 1달러가 더 비싸다. 이러한 대수적인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대수적인 지식이 명확히 사용됐었죠. 이때는 논리적 추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직관적 추론의 특징은 비약적이죠. 비약적이라는 것은 이게 한 단계 올라가지 않고 몇 단계를 점프한다는 거죠. 비약적이고 비체계적이며 서든이 갑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거 비약적 비체계적이다.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찰이라고 그랬죠. 통찰. 그래서 정확하게 합치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이라고 말할 때는 통찰이라는 말과 호환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논리적이라는 것은 점진적이며 즉 한 단계 체계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 스스로 내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앞에까지 봤으면 직관적 추론은 우리 인간의 삶에 수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문명의 발달 또 창의성은 직관적 추론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그 방망이 공 문제에서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렇게 떠오르는 이 아이디어를 직관적 추론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디어가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것. 그럼으로써 인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성에 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형성에 기본적인 기여를 하는 것은 직관적 추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창의성에서 새롭다. 그죠? 그 다음에 논리적 추론에서 그 새로움이 과연 적절한가를 따져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좀 다른 샜는데요. 창의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이 새로움과 적절성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적 추론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절한지,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현실에 쓸모 있는 것인지 따져보는 두 가지가 적절히 사용될 때 지식이 발전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출된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대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합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직관적 추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직관적 추론을 반드시 합리적인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따져보는 사람,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합리적인 사람이랍니다. 또한 많은 문헌에서 수학적 사고, 수학적 추론을 합리적인 사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써놨네요. 많은 문헌에서 수학적인 사고를 논리적 또는 합리적인 사고라고도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합리적 사고란 뭘까요? 그래요. 데니얼 커너먼, 또 저도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은 처음에 생성된 직관적 추론에 의한 판단과 결론을 반드시 논리적 추론을 사용해서 따져보는 사람, 이게 바로 합리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수학 학습에서 길러 넣어야 할 인재상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로 수학을 사고하는 학문이다 라는 물음의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사고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직관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해서, 즉 어떤 아이디어든지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자신의 이런 떠오르는 생각이 적절한지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를 따져보게 하는 이 전반적인 흐름, 이 흐름 자체, 즉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사고를 모두 중요시하는 이런 수학학습 관행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은 이 표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어서 우리 수학학습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귀납, 연역, 유추에 대해서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세 가지 추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요. 이번에는 그냥 구별하는 수준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추론이라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 또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추론을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적 추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할 수 있죠. 귀납, 연역 추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귀납과 연역과 유추의 추론을 나눈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추론은 크게 직관적 추론과 논리적 추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논리적 추론은 다시 귀납, 연역, 유추로 구분된다. 그래서 앞에서 추론이란 전제로부터 결론 또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추론, 귀납과 연역과 유추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전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전제를 무엇으로 보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추론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예를 들라고 예를 써놨는데 한번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귀납적 추론을 보겠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추론이라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귀납과 유추와 연역은 그 전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귀납적 추론에서 전제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특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예요. 사례. 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전제는 뭐겠어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배웁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뭐 한 변의 길이가 뭐 4cm고 2cm이다. 또 다른 것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2고 5이다. 이게죠. 그러면 4, 2, 8이고 2, 5, 10이다. 그러면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이죠. 그래서 뭘 알 수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다 라는 결론이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전제가 되겠죠. 전제. 이것은 뭐겠어요? 이것이 결론이 되겠죠. 그랬을 때 전제는 특수한 사례이고 결론은 일반화된 일반성을 띠고 있겠죠. 이러한 흐름의 추론을 우리는 귀납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음 이어서 연역적 추론 보겠습니다. 연역적 추론은 반대 과정이에요. 직사각형 넓이를 다시 예로 들면은 이 전제가 뭐겠어요? 여기서는 전제가 여기 전제는 그래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수한 사례. 자, 예를 들어서 앙프로본 문제를 한번 해보면 얘가 3cm, 5cm이다. 그럼 뭐겠어요? 이것이 15제곱cm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것. 이거 전제인데 매우 일반적인 거죠. 이게 전제고 이것이 뭐겠어요? 이게 결론이 되겠죠. 이러한 즉 귀납과 어떤 반대의 방향, 사고의 방향 흐름이 반대죠. 이것을 우리는 연역적인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유추는요. 전제와 결론이 서로 유사한 거예요. 귀납과 추론은 좀 다른 거죠. 전제와 결론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성질, 관계 구조가 서로 유사할 때 우리는 유추적 추론을 사용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봅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보통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있을 때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워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릴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보세요.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워서 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단위 넓이가 몇 개죠? 이거 하나가 1제곱cm니까 단위 넓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는 9제곱cm가 된 거죠. 이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워서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피를 구하는 아이디어에 적용할 수 있겠죠. 야, 넓이도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워서 구했으니까 부피 또한 단위 넓이의 단위 부피의 개수를 세워서 구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이때 단위 부피를 뭐라고 약속할 수 있겠어요? 1세제곱cm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워서 구할 수 있으니까 단위 각기둥의 부피 또한 단위 부피의 개수를 세워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유추적 추론을 사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논리적 추론, 귀납과 연역과 유추는 전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추론에서 전제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것, 연역적 추론에서 전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유추에서는 유사한 것이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추론에 대해서 개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추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